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흔드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가우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 먼저 선생님이 아주 좋은 글귀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만히 있는 거 다 보이네. 가만히 있는 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선생님은 비록 화면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멋진 글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잠잠한 느낌이 전해지네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하나 더 뿅.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좋구나. 이건 바로 캠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마음으로 이번 캠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끄덕끄덕. 알겠죠?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은 한글, 대한민국의 글, 우리나라의 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현재 한국에 있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교사로 살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는 대학생 언니들을, 오빠들을, 형, 누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방송이 있어요. 교육방송이라는 건데 현재 교육방송에 나가서 중학교 국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여기 있는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하나만. 자, 눈 크게 뜨시고요. 자, 1번. 선생님은 키가 작아서 농구를 하면 이 드리블을 낮게 해서 다른 사람이 잘 뺏을 수 없다라는 게 1번이에요. 아, 지금 이 화면을 찍고 계신 분들이 모두 웃고 계시네요. 선생님 키가 보이시니까. 자, 2번. 한국에서 국어교과서를 오랫동안 만든 사람이다. 자, 지금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동포 학생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떨려서 잠을 설쳤다. 자, 과연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이라고요? 아닌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국 특공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으며 침투 훈련 막 이런 특수한 훈련을 받았다. 자, 몇 번일까요? 지금 카메라를 찍고 계신 모든 분이 4번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하나 더 있어요. 자, 미혼이다. 5번은 미혼.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하나예요. 자, 여러분 화면이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크게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4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놀랍게 선생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5번입니다. 네. 선생님은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어요. 그럼 위의 내용은 맞다는 거죠. 자, 놀랍게 선생님은 실제 키가 좀 작아서 농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뺏지 못해요. 부럽죠. 자, 그 다음 한국에서 교과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만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설렜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 보이잖아. 자, 그 다음 놀랍게 4번도 사실인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되게 몸도 작고 표정도 되게 귀엽잖아요. 미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부대에서 군 장교 생활을 했어요. 놀랍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만나지만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 약속을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 혼자 들어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즉 여러분 지금 집에 엄마 아빠 있으면 빨리 이렇게 모셔오세요. 같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도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형, 누나, 언니, 오빠 데려오세요. 이렇게 딱. 물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안 가! 그럴 수 있는데 데려오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우리의 약속인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다가 와, 이건 정말 남길 만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디다 적는다? 또 손바닥에 적는 친구들 있어요.
펜 딱 준비하고 종이 준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꼭 기록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다 보면 세종대왕님도 등장하세요. 누구냐고요?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이에요, 왕. 세종대왕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냥 쓱 지나갈 거예요. 궁금한 건 메모했다가 꼭 정보를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 컴퓨터로 관련된 정보를 꼭 찾아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지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또 물론 그거 검색하다가 스마트폰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만 검색하기로 약속. 자, 손 모두 들어서 약속. 유치하다고 안 하네. 자, 약속. 잘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게임을 좀 준비했어요. 자, 저를 도와줄 분을 모시고 자,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세요. 네, 자,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죠? 네, 인사 한번.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가족을 불러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짝꿍을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아버지, 어머니 모셔오세요. 네, 싫다고 하시면 손잡고 끌고 오세요. 자, 악수를 놔도 손을 잡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은 토끼가 되고요. 한 명은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거북이 하세요. 제가 토끼 할게요. 아니, 토끼 하세요. 제가 거북이 할게요. 자, 역할을 정하세요. 자, 먼저 토끼들 손 들어볼게요. 토끼! 네, 잘하셨어요. 바로 거북이 손 들겠습니다. 거북이!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입에서 토끼란 말이 나오면 토끼가 상대의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손등을. 얼굴 때리는 거 아니야. 자,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북이란 말이 나오면 거북이가 상대의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옛날에 토끼와, 네, 아프다. 자,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역할 정했으니까 할 거고요. 먼저 눈빛 교환하세요. 앞 사람과 눈빛 교환. 네, 눈빛에서 강하게 때릴 거라는 느낌이 전해지는데 처음엔 약하게. 자, 다시 한번 역할을 확인해 줄게요. 토끼란 말이 나오면 토끼가 때리는 거고요. 거북이란 말이 나오면 거북이가 때리는 거예요. 할게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하러 나왔습니다. 거북이 가족이 응원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거북이, 할머니 거북이, 삼촌 거북이, 사촌 거북이, 오촌 거북이, 육촌 거북이, 칠촌 거북이가 나왔어요. 토끼 가족이 응원을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어요. 거북이 가족이 응원을 합니다. 거북이 이겨라, 거북이 만세, 거북이 힘내, 거북이 화이팅. 복수의 기회. 토끼 가족이 응원을 합니다. 거북이 져라, 거북이 나빠, 거북이 못됐어, 거북이 비워. 끝났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지금 거북이 한 사람 손 들으세요. 네. 네. 짝꿍의 손을 비벼주면 미안합니다. 시작. 네. 왜 자기 손을 비비지? 자, 짝꿍의 손을 비벼주면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짝꿍 게임을 했어요. 물론 짝꿍 너무 세게 때려서 서로 지금 얼굴이 안 좋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달래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 몸으로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거니까 맞으면 머리 이렇게 오다 이렇게 오, 틀리면 이렇게 X. 근데 학생 중에 답을 모르면 이런 친구 있어요. 이게 O인지 X인지 몰라. 이런 친구는 이러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OX 해볼게요. 한글의 옛날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 자, 하나, 둘, 셋 하면 O 또는 X를 표시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오, 맞아요. O가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한글의 옛날 이름은 훈민정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글은 옛날 조선시대 왕이 만든 문자이다. 자, 지금부터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또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내줄게요. 세 번째 문제. 한글, 즉 훈민정음은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총 28개의 자음과 모음이었다. 어려운 거 보였죠? 총 28개의 자음과 모음이었다. 자, OX.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 강의를 찍으시는 분들도 틀리셨어요.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28개였는데
4개가 사라지고 지금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꼭 맞춰봅시다. 한글은 만든 사람과 만든 과정과 만든 일시, 즉 때가 밝혀져 있는 위대한 문자이다. 자,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글에 대한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글에 대해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갑자기 표정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죠? 왕. 왕이니까 뭐든지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리들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의 관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관리들이 임금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 일을 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과연 이런 반대를 다 물리치고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 예정이에요. 새로운 문자. 갑자기 강의를 듣는 우리 친구들은 문자를 내가 왜 만들어? 이럴 수 있는데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쓰는 문자를 가져와서 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완전 새롭게 만드는 게 편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의 문자를 싹 가지고 와서 조금 고치는 게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새로운 문자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쵸? 이 질문을 품고 오늘 한글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차례는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지금부터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한글, 즉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인데요. 한글의 옛날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듣고 나선 여러분이 느낀 점을 글로써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갑자기 글 쓴다니까 저 멀리 도망가는 친구가 보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여러분께 훈민정음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이 영상은 이렇게 하나짜리지만 선생님이 중간에 뿅 등장해서 영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큼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가득 메운 이 소중한 선물.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여겼던 세종대왕. 억울한 사람이 없고 태평한 세상,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던 조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진주에 사는 김하라는 자가 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옵니다. 또한 얼마 전 장령에서는 아들이 어미를 구타하였다오니 어미 벌로 다스리소서. 어찌한 백성이 제 부모에게 배륜을 저지르게 되었단 말인가. 여봐라, 효자 충신 연려들의 일화를 글과 그림으로 그려 백성들이 효행에 대해 분명히 깨닫도록 하라. 여기 뭐라 적힌 거야? 그러게 말이야. 어려운 한자로 써 있으니 앞만 봐도 모르겠군. 여기 그림이라도 봐야지. 에이, 이거 읽다가 해 넘어가겠어. 어서 일이나 하지. 그나저나
우리 임금께서 농사 잘 지으라고 책을 내놓으셨다는데 봤는가? 아, 보면 뭐 하겠나. 그것도 한 글자도 못 읽을 텐데. 아휴, 올해 농사도 힘들겠군. 백성을 가르치고자 펴낸 책들이 제 구실을 못하는구나. 글을 몰라 내용을 알지 못하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잘 보셨습니까? 세종대왕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글자를 이렇게 보여줘도 백성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즉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 썼기 때문에 한자를 쓸 줄 아는 관리들이나 양반들만 글자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글자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탄식할 일이로다. 앞으로는 이처럼 무지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대명류를 이두문으로 번역해도 백성들에겐 소용이 없구나. 사대부는 한문을 배워서 쓴다 하더라도 백성은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 무슨 수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소통하겠는가? 하늘이 낳은 모든 백성은 온몸으로 섬겨야 하는 법. 그게 바로 임금의 도리이며 나의 역할이다. 바로 우리의 글. 반드시 백성들이 읽고 쓰기 편한 글자를 만들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훈, 민, 정, 응. 이제 우리의 글을 백성들에게 알릴 날도 머지않았구나. 여러분, 세종의 마음이 추측이 되십니까? 아까 아주 멋진 말이 나왔죠. 임금이란 백성을 온몸으로 섬겨야 한다. 세종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요. 문자를 만들 때 다른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살짝 고치는 게 편할 수도 있었지만 세종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기존의 외국어 문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한테 맞는 고유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입니다. 또는 가르치는을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백성을 깨우치는 바른 소리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나서 온 국민들, 온 백성들한테 퍼뜨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지금껏 중국의 글과 법을 같이 해왔는데 어찌 따로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를 알리려 하나이까?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사옵니다. 아니옵니다. 그리 어려워 억울함을 고하지 못하는 백성의 고통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관리의 자질 탓이지 우리 글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정 이 나라 조선을 위하고 백성을 섬기는 신하들이 맞느냐? 대국이 무서워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속속들이 보지 못하는데 어찌 한나라의 임금이고 신하라 할 수 있겠느냐? 전하! 만일 지금 내가 우리의 글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내 직접 백성을 위해 우리의 글을 만들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많은 신하들, 관리들이 반대한다면 이것을 추진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께서 말씀하셨죠. 백성을 위해 필요한 일은 꼭 하겠다는 의지. 관리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이 마음이 모여서 바로 한글,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은 것. 일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도다.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마지막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예측이 되시나요?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놀러 오면 광화문이라는 곳에 가면 세종대왕상이 딱 있습니다. 그 앞에 이순신 장군의 상도 있고요. 아까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경복궁에서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들고 걸어 나와서 지금의 광화문 위치 동상에 있는 그 부분으로 앉아있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와우, 소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동상에 앉아서 우리의 한글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못 본 친구들은 다시 돌려보세요. 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단계 더 반올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께도 던지고 싶은데요. 자, 과연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도 사실 마음속에 요만큼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왕이 문자를 만들어? 신하나 부하들을 시키고 나서 딱 만든 문자,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종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무려 3가지를 알려줄 건데요. 첫 번째,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1443년에 만드세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딱 만들고선 백성들한테 퍼뜨리려고 하는데 관리가 나타나서 막 신하가 나타나서 막 머리를 조아리며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온 최만리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다면 최만리라는 사람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를 엄청나게 반대했다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최만리라는 사람은 왜 반대했냐? 매우 궁금한데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중국의 한자를 쓰지 않고 우리의 문자를 쓴다면 틀림없이 중국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건 중국이 무서워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한자 잘 쓰고 있는데 왜 새 문자를 배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임금께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세종과 집현전학자가 만들었다라는 답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답이 바로 이 답 때문에 깨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최만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무려 집현전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굉장히 높은 직급의 관리예요. 그러면 세종과 집현전학자가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집현전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와서 쓰지 맙시다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 얘기는 최만리라는 사람은 바로 이 훈민정음 창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바로 세종이 관리들이 반대할 걸 알고 비밀리에 작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째 증거인데요. 세종대왕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기존의 관리들이 한자를 쓰고 있는데 자, 새로운 문자를 쓴다라고 하면 반대할 걸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훈민정음을 딱 만들고 나서 사실 관리들보다는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 훈민정음을 써보도록 시킨 것이죠. 여러분 검색이 가능하다면 정의공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세종대왕의 딸임을 알 수 있고요. 정의공주를 시켜서 이 훈민정음을 연습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문자가 잘 운용되고 좋은 것인지 테스트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안평대군에게 이 문자를 이렇게 연습시켜 본 기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증거가 정말 대단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하는 말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걸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데요. 실록에 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선생님이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기한다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 심리를 낮추세요. 자, 많은 신하들과 관리들이 와서 이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종께 막 이제 상소문이라고 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해요. 임금님, 한글 쓰지 마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훈민정음 쓰는 걸 반대했을 때 세종대왕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너네 정말 내가 이걸 쓰는 거, 훈민정음 쓰는 걸 반대하냐? 그랬더니 네! 그랬겠죠. 물론 근엄하게 했겠죠. 네! 이랬겠죠.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이 질문에 대해 너희들이 답을 잘한다면 내가 훈민정음을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게 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요. 질문하세요! 그러자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네 혹시 운서, 사성칠음 이런 걸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니네가 쓰는 한자의 원리와 내가 만든 훈민정음의 원리를 잘 아니? 그리고 인간이 발음하는 이 구조를 잘 아니?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이 뛰어난 관리 신하들이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종대왕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천재들이 답을 못하는데 이 답을 세종께서 알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조선시대 최고의 언어 천재, 언어학 천재가 바로 세종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관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종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눈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십니다. 왜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눈 때문에 고생할지 몰라요. 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자, 어떠신가요? 지금 몇 가지 증거를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결합해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문자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종께서 1443년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3년 뒤인 1446년에 백성들한테 퍼뜨리시는데요. 문자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한테 문자를 알려주기 위해 집현전의 젊은 학자를 부릅니다. 얘들아, 이거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퍼뜨려. 그걸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완벽한 답은 세종께서 창제하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은 정말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놀라는 건 만든 과정, 만든 날짜, 만든 사람이 밝혀져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영어는 누가 만들었죠? 그죠? 스페인어, 독일어 누가 만들었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은 만든 사람, 만든 과정, 만든 분이 다 밝혀져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대단한지 몇 가지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세종은 진짜 천재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발음하는 이 발음을 보고 이 기관을 보고 만드셨어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 다 보여. 자, 할 때 혀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기역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같은 게 없던 1400년대 인간이 발음할 때 어떻게 혀가 움직이고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문자를 만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것은 이 발음 기관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음, 아, 야, 여, 요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뭘 보고 만들었냐?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하늘, 땅, 사람을 보고 만든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땅 위에 사람이 서 있어요. 오가 됩니다. 눕혀보면 아가 돼요. 눕혀야 되는데 팔 꼬였네. 자, 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 하면 어가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모음을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결합해서 모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음은 발음기관,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결합해 만든 문자예요. 와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여러분이 가든 다든 뭐 나든 남이든 막 이렇게 글자를 쓰면 그건 뭔지 알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발음을 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 중에 이렇게 철학적 원리가 있는 문자는 없다고 언어학자들은 평가합니다. 1400년대. 놀랍지 않습니까? 또 훈민정음, 한글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어 같은 경우 사과를 뜻하는 게 애플이죠. APPLE 이렇게 문자가 한 줄로 나열되지만 한글 써봤죠? 여러분, 밤이란 글자 비읍, 팍, 아, 팍, 미음, 팍 뭔가 이렇게 뚝뚝뚝 레고가 결합되듯 결합되잖아요. 한 줄로 나열되는 글자가 아니라 몇 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든다는 것도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은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발음기관과 하늘, 땅, 사람을 만든 이 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한 줄로 문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드는 이 과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기 쉽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유네스코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끄덕끄덕, 초등학생들은 먹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유네스코 검색해도 됩니다. 유엔 산하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데요. 유네스코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글자를 배우도록, 글자를 깨우치도록 노력한 기관이나 사람한테 상을 줘요, 상을. 근데 그 상의 이름이 무엇이냐?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종 프라이즈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상이라고요. 와우. 여러분, 한글을 배우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런 문자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글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시련과 역경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역사의 아주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일제강점기 궁금하면 우리 잘생긴 역사 강의하시는 김준우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잘생기고 멋진. 자, 우리 역사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못 쓰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글에는 우리의 정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끝까지 한글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모임인데요. 조선어학회. 이런 분들이, 이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목숨 걸고 문자를 지켜내셨어요. 선생님은 이분들을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만난다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 문자를 지키려고 하셨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바로 한글 안에는 우리의 정신, 대한민국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읽는 것은 민족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전영필이란 분의 글자, 이름이 보일 텐데요. 검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진짜 집이 부자였어요. 부럽죠? 부자였는데 골동품을 모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훈민정음 책자 이걸 얻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그런데 나중에 한국 역사에 6.25라는 전쟁, 한국전쟁이라는 전쟁도 있는데요. 그때도 이 책을 지키려고, 훈민정음 책을 지키려고 품에 품고 다녀서 지금 한국에 오면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에 훈민정음이 딱 책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글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두 가지의 과제를 드릴 거예요. 지금 한글 훈민정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글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한글은 민족의 보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을 담고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쉽게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과제인데요. 이행시 짓기를 하겠습니다. 한글에 한 만들고 글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행시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여러분 한글학교 선생님께 꼭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의 활동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된 글은 각 한글 학교에서 칭찬과 격려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생각할 부분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여기 짜자잔 QR코드를 준비했어요.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QR코드 스캔이라는 걸 해보시면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동그라미를 누르면 여러분의 의견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대륙, 다른 한글 학교 친구들이 쓴 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며 느끼고 깨달은 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잘 못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QR코드에 있는 글 선생님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선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글자 보일 텐데요. 선생님이 앞에를 딱 외치면 여러분은 다 함께 D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글은 사랑입니다. 네, 한글은 정신입니다. 한글은 마음입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신이자 마음, 그리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연결끈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궁금증, 질문을 갖고 한글에 대해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거부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번 캠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캠프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실게요. 안녕!